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아내는 집안일 외에도 자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 곁을 지키며 살림에만 집중했던 사람이다 보니 저도 그 말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강사 보조로 일해보겠다는 말에 저는 응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즐거워 보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이유를 물으면 오늘은 선생님들이랑 간단히 저녁 먹고 왔어. 내일 수업 준비 좀 도와주느라 늦었어. 같은 말로 넘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표정은 밝았고 자주 웃는 얼굴을 보며 처음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정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급하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어 라며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고 저는 묻는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늘 단정한 차림을 고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도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편한 청바지에 후드티 같은 차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였을까요? 집을 나설 때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립스틱을 바르고 야른 아이라인을 그리기도 했고 가끔은 원피스나 블라우스처럼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옷도 꺼내 입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변화를 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넘겼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이제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변화가 단순한 외모 가꾸기 이상의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자주 늦어졌고 저녁 약속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날은 제가 아이들과 외식을 하고 조금 늦게 귀가했을 때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아이들과 씻고 간단한 정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늦었지? 피곤하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태연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분명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머리는 말끔했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으며 입가엔 기분 좋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몸은 가볍고 표정은 밝았고 옷차림도 여느 날보다 한결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상상이 자꾸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문화센터가 실제로 얼마나 바쁜 곳인지, 강사 보조라는 일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건지, 아내가 요즘 누구를 자주 만나는 건지. 직접적으로 캐물을 수는 없었지만 아내의 눈빛과 말투, 행동은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외출한 사이 갑자기 택배 기사분이 안에 차량을 가로막아 두었다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차를 급히 옮겨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열쇠를 들고 나갔고, 시동을 걸기 전 블랙박스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던 장치였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응, 나도. 빨리 안아줘. 네 남편은 모르는 거 맞지? 응, 몰라. 남편은 내가 문화센터에 수업 준비하러 간 줄 알아. 조금 뒤엔 주차된 차량 안에서 들리는 숨소리와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어두워 뚜렷하진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은 무언가 은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고 저는 이젠 더 이상 눈을 감아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블랙박스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직감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나만 상처 입고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아내는 문화센터 보조 강사로 일한다고 했지만 내가 확보한 영상 속 아내는 업무를 마친 후 주차장 구석에서 한 남자와 다정히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직장 동료처럼 보였지만 어깨를 툭툭 치고 팔짱을 끼며 차에 함께 타는 장면에서 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밤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 차 안에서 수상한 시간을 보냈고, 나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하면서 그 더러운 짓을 하는 아내와 이혼하기로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이런 현실을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혼자 품고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직접 아내와 남자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우선 그 남자의 정보를 캐냈습니다. 차량 번호, 학원 이름, 소속 지점, 담당 과목,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학원 홍보용 블로그며 유튜브 영상도 모두 저장해뒀습니다. 이 남자, 평소엔 아이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자며 훈계하던 교사였습니다. 나는 그 위선을 그대로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들의 차에서 찍힌 영상을 따로 편집했습니다. 키스를 하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대는 장면, 뒷좌석으로 몸을 옮겨 서로를 탐하는 장면, 웃으며 남편은 아직도 모를걸, 이라 말하는 장면. 그리고 이 영상을 USB에 담아 2대의 봉투에 나눠 넣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며칠 뒤 그가 다니던 학원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 카페에는 아이 맡기던 선생이 주차장에서 저런 짓을 했다고요? 차량 안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가 났고, 나는 고요히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댓글도 달지 않았고, 익명의 글을 쓴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편집된 영상과 이미지, 타이밍 맞춰 퍼진 내부 루머만으로도 그 남자는 충분히 몰락했습니다. 한번 불신이 생긴 자리에서 신뢰를 되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는 학원에서 해고당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 남자로만 불리며 더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끝내도 될까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련 같은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을 했고, 집에서는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이들과 마주 앉아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수록 내 안의 분노는 더욱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나는 익명의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아내가 활동하던 지역 맘카페에도 제보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문화센터 선생님 관련해서 조심하세요였고, 본문에는 사실 그대로 적었습니다. 특정인의 신상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시기와 장소, 외형 묘사만으로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글이 퍼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센터 측에서 요즘 보조 강사를 줄이는 추세라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소란 한 번 없이 나는 그들을 부드럽게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더 차가운 방식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상처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혹은 내가 너무 멀리 간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신을 견뎌야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 단둘이 남은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커피를 들고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 아내는 내 말에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천천히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가 문화센터 끝나고 뭐 하고 다녔는지 다 들어있어. 내가 직접 찍은 건 아니지만 내가 직접 봤어. 그 남자, 학원 강사라는 놈, 너희 둘이 차 안에서 했던 얘기, 손잡고 웃던 장면, 뒷좌석에서 한 짓들까지 전부 다 있어.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곧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 마, 아무 말도. 이젠 듣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이혼 서류와 함께 준비해둔 상간자 소송 관련 서류 복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정리해둔 거야. 변호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고, 그쪽 남자한테도 내용 증명은 보냈어. 이미 부모들 사이에 소문도 다 퍼졌고, 내가 거기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내는 그제야 작은 소리로 중얼였습니다. 설마. 애들한텐 말 안 했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할 거야. 적어도 나중에라도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는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애들 앞에서 너를 욕하진 않겠지만, 대신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건 너가 직접 감당해.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일상을 유지했지만, 그 외의 시간엔 한마디 대화도 없이 서로를 모른 척했죠. 아내는 며칠 후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보려 했던 내 마음이 바보 같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저릿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아이들과 내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